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았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다.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죠. 득표율을 보니까 45%를 얻었더라. 더불어민주당은 50% 얻었잖아요.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건 사실인데 국민의힘은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적 추세가 얘기했죠.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여당이 참패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했잖아요. 영국은 여당이 365석에서 121석이 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저창하게 패배한 거죠.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백악관 상실하고 뭐 정권 교체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요. 고물가인데 거기에다가 고금리 정책까지 시행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그래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 득표를 넣었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45% 넣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제일 폭망했죠. 집권 여당이 전국 득표율 23%가 됐다는 거예요. 직전보다 19%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뭐 대체로 뭐 다 하라겠죠. 뭐 그래요. 40% 이상인 데가 잘 없잖아요. 그 여당이 미국 빼고 그때 정권 교체가 됐던 거죠. 전부 뭐 40% 이하잖아요. 일본도 26%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민당이. 이때 여당은 그래요. 우파 정당이었잖아요. 우파 세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 행적을 보면 그러하다는 거죠.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탐사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해온 뒤, 그럼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당면 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긴박한 당면 과제가 있으면, 긴박한 당면 과제를 처리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뭐였나요, 윤석열 때는? 또 고물가 고금리에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금리를 많이 올렸죠.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렸죠. 한 0.5에서 3.5까지 올렸을 거예요. 근데 물가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생필품 물가를 가리키죠. 물가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가 조사할 때.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자산 물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필품 물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필품 물가가 예를 들어서 금리를 한 2배 이상 팍 올렸는데 시중금리를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생필품 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질 않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산 가격을 하는데 큰 요인을 미치는 거는 금리죠. 그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요?
금리냐는 거예요. 쌀 가격이 4만 원 해요. 금리를 올린다고 쌀 가격 10kg 4만 원이 3만 원으로 빠지냐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유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 금리를 올린다고 뭐 유가가 변동하냐는 거예요. 밀 가격이든 뭐 구리 가격이든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필품으로 이제 뭐 가공되거나 직접 이용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물가하고 생필품 물가는 다른 거다.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되냐는 거예요. 뭘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필품 물가는 화폐량이죠. 화폐를 더 이렇게 많이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많이 발행했죠. 생필품 물가를 떨어뜨리겠다. 금리를 올려서. 그러면 화폐가 유통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유통 화폐량이 그래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돌아가냐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굉장히 전문적이겠죠. 유통화폐량은 회수되지 않는다. 금리를 가지고서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필요도 없는 짓을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금리를 올려버린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보다 금리가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음식이 있다 뭐 김치찌개가 있다. 김치찌개가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하나요? 더 싼 거 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근데 뭐 도시락도 부담이 가요. 아 그냥 뭐 한 끼는 뭐 라면으로 때우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절이 얼마나 가능하죠. 옷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10벌 샀는데 물가가 올라서 부담이 가요. 그럼 어떡하나요? 아이고 그냥 올해는 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몇 년 더 타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가능한데 금리는 어떤가요? 올려버리면.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심을 잃는 거죠. 한국 가계 60%가 대출을 쓰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집중을 했어야 되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파 지지자들과 좌파 지지자들의 생각과 감정 원하는 바 다 다르다. 정반대다. 자기들 지지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도 맞죠. 그냥 그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이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출신인데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금리를 정상화하고 아파트 공급에 집중했다. 득표율이 45%잖아요.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안 했잖아요. 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안 해서 가만히 있어서 망한다고. 그래도 워낙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탄탄하다 보니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는 다 폭망했는데 영국 보수당부라는 거예요. 완전 폭망해버렸죠. 그래도 국민의힘은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것부터 했어야 된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존중도 했지만 윤석열이 뭐 의료개혁이나 뭐 사실은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게 사실은 윤석열이 시급하게 해야 될 당면 과제가 아니었다. 그 당면 과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것도 석유를 시추하려고 했죠. 경북 포항 영인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부에 보고했고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은 이 사실을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윤석열은 사업 추진을 실시했다. 그렇죠. 정부는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액트지오에 의뢰했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물리 탐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과거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했다. 그래요. 의뢰를 했죠. 액트지오가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액트지오는 석유와 가스가 부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 즉 기반함, 저류층, 덮개함, 그리고 트랙 구조가 동해 심해 지층에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은 석유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이들은 대왕고래를 비롯해 총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해냈으며 탐사 성공률을 심해 탐사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로 제시했다. 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2014년 6월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즉각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첫 시추 작업을 승인하며 본격적인 탐사 가동에 들어갔다. 윤석열이 실시한 석유 시추 정책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윤석열이 말과 행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행적을 통해서 윤석열은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당면한 과제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필요한 것도 했죠. 뭐 원전 산업 폐기하려 한 거를 다시 부활시켰고 잘한 거죠. 뭐 한미연합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잘한 거고 자기 나름대로 노동개혁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됐다는 거예요. 교육개혁도 그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일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죠.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진우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말과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새끼도 나오고 뭐 욕이죠. 뭐 쪽팔려서 뭐 좀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부끄러워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딱 보면 어떤가요? 저 사람은 타인에게 욕을 하나? 타 집단에 욕을 하나? 그 욕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욕이 있고 여기 욕이 나오고 비하하는 좀 약간 뭐 비하하는 발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쓴 말은 타인을 비하하기 위해 한 뭐 욕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욕을 하나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일이 잘 안 풀릴까봐 걱정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 절로 욕이 나오죠. 윤석열이 한 말은 그런 종류의 말이지 뭐 바이든을 뭐 모욕하기 위해서 뭐 국회를 모욕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랬잖아요. 좀 날조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뭐 그대로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죠. MBC는 국회는 미국 의회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MBC는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 미국이라는 주어를 임으로 삽입했다. 미국 국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도 않은 말 넣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한 거죠. 결국 MBC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파탄내려는 시도를 했다. 욕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욕이 있는가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걱정할 때 절로 나오는 욕이 있다. 윤석열의 욕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욕이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나온 욕이다. MBC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려 했죠. 광우병 사태라고 하잖아요. 또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요. 막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막 미국과 한국을 파탄내려고 하죠. 뭐 뻔한 거죠. 뭐 그 몇 가지를 보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에 의해서 MBC가 장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미국과 한국을 파탄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호도하면서 종북 반미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즉각 MBC 보도에 반박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게 좀 그렇잖아요. 윤석열 쪽에서 그 그래요. 친민사가 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우파 인사인데 어떻게든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MBC가 날조해서 보도했다고 했다. 뭐 미국 국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국회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 근데 그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뭐 남을 모욕하기 위한 욕이 아니라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걸 MBC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바보도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한미관계를 파탄내려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악의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있다면 한미관계가 파탄나기 원하는 공산주의 세력밖에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기여금을 약속했는데 야당이 다수인 한국 국회에서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의 체면이 깎인다는 우려를 산모들에게 한 혼잣말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렇죠 뭐. 걱정돼서 한 말인 거죠 뭐. 아니 뭐 옆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말 대신에 사람들은 일하는 도중에 욕을 절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욕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느 경우에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욕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욕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욕을 했다는 말은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욕을 버릇처럼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같이 일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자꾸 이제 욕하는 뭐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뭐 타인할 때 가급적 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일할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절로 욕이 나오기도 하죠. 윤석열이 뭐 평소에 뭐 욕을 사람들한테 하면 문제지만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윤석열은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것저것 따지며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윤석열의 성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을 좋게 평가하면 결단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면 유별나다라고 평가한다. 보통 두 평가는 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을 과감히 실천하면 결단력이 있군 라는 평가를 듣고 그렇죠.
납득되지 않는 일을 실천하면 유별난 사람이고 라는 평가를 듣는다. 납득되지도 않고 뭐 저 필요 없는 일이라고 보이는데 막 해요. 그럼 유별난 사람으로 유별나다라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평가하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의 의료개혁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충분히 납득이 가니 결단력이 있군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죠. 반면 유별난 사람이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 게 있죠. 유별난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당선인 신분으로 강행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그래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공약대로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구궁중굴과 같아 비서들이나 기타 공직자들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이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그래요. 본관과 비서동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보러 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한 격리된 구조가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참모들과의 수시 소통을 막아 결국 고집불통 대통령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런 윤석열의 결단은 반대파들에게는 비난하기 좋은 유별난 행동이었다. 명분을 떠나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은 국민들을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새로운 집무실과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는 기간이 필요하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이 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또한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니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파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광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꼭 낭비는 아니다. 당시 윤석열의 용산 이전을 비판하는 단체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연간 약 167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관광 수입을 연간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꼭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참여연대는 비난했지만 관광 수입으로 관광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비용은 투입되지만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 강화로 인한 정부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의 가치를 연간 약 1조 2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결단의 순수성은 이른바 무속 프레임과 풍수 시리즈 프레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무속이나 풍수 시리즈에 기반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무속인인 천공은 용산은 용이 와야 하는 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은 천공의 말을 듣고 집무실과 거처를 옮긴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후에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 풍수지리학자인 백재곤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풍수지리설 프레임으로 미신에게 되는 유별난 통치자로 윤석열을 몰아붙였다. 그래요. 한국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관습적 생각이 있죠. 관습적 생각도 있고 관습도 있고 무속도 뭐 유행하고 알게 모르게 풍수지리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유래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의지하죠. 뭐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죠. 증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글쎄요,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또 사람들이 또 어떤가요? 또 자유를 인정하니까 또 한국인들 많은 이들이 또 거기에 또 의지하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뭐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죠. 하지만 뭐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래요. 삼가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지만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취향인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니 고대의 관습적 생각에 의지한다고 하여 굳이 타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적인 일에서는 섭리의 특징인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여간 고도의 관습적 생각의 일종인 무속과 풍수지리설에 의지하는 일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쉽게 보인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대국가 수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완전 다른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타파하죠. 물론 이제 보편성과 객관성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은 그 타파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는 수천 년간 이어져 왔죠. 그 신분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죠. 고도의 관습적 생각.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받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신분제도의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부정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산업을 통제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주장하죠. 고대부터 그렇게 해왔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간이 하는 게 더 나아.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돼. 아니, 고대 사유재산 보장했냐는 거예요. 함부로 사유재산 침해했지. 밀란이 일어나고 이랬지. 그러지 마. 완전히 반대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에게 훨씬 이롭더라. 그런 거예요. 보편성과 객관성은 뭐냐?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면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객관성은 뭔가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읽고 생각하며 보편성과 객관성을 익힌 뒤 보편성과 객관성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나 공산주의 견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이루는지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고도의 관습적 생각은 이런 이제 풍수지리설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김영삼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총독부를 철거하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 뽑은 일을 중시했다. 김영삼도 그랬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저 총독부 없애야 된다. 민족 정기를 흐린다. 이러면서 총독부 철거했죠. 철거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1995년인가 그때 했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말뚝을 보고 뭘 했나요? 이것도 막 민족 정기를 해친다 이러면서 사람들 동원해서 뽑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미진처럼 떠돌던 말이죠.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1995년 김대중 당시 총재는 전남 신안군 하위도에 있던 부처의 묘와 포천에 있던 모친의 묘를 명당이라고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 묘봉리에 이장했다. 다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행동했잖아요. 육관이라 불리던 유명지관 손수구 씨 등이 이곳을 제왕지지의 명당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신행정 수도 입지 선정 당시 민관합동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에 풍수지리 전문가 2명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노무현 때 그랬죠 뭐. 다 풍수지리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단된 한국의 요열이 분단 한국 요일은 어딘가요? 세종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풍수지리설이 무슨 보편성과 객관성이 있겠는가? 앞에 설명했죠. 왜 요일이 부산인지.
요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수지리설에 입각하면. 근데 요요를 엉뚱한 데로 지적하고 있더라.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은 관저에 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여 북촌의 명당이라고 알려진 가해동 단독주택에서 전세살이를 했다. 전세금은 28억 원이었고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었다. 아니 관저 있다는 거예요. 관저 살면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그냥 전세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박원순은 성추문에 휘말리자 자살했다. 사람이 한국인은 뿐만 아니라 뭐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이제 많이 의지하는데 뭐 취향인데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 취향은 취향이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해라. 누구나 뭐 개인적인 취향은 있겠죠. 군사정부 인사들도 그러하고 이승만도 그러하고. 근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대국가 수립 제대로 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실상 옳고 그름을 따져 공산주의 세력,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은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비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또 보라는 거예요. 청와대를 그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를 옮기겠다. 누가 제일 처음 주장했나요? 공약을 내세웠나요? 지금의 청와대 부지는 골짜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속에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총합청사로 옮기겠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 연설에서 문재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추진한 거죠. 모르죠. 뭐, 그 시점쯤에 청와대는 터가 안 좋다는, 그런, 이제, 그, 풍수 지리설이 널리 퍼져서 문재인도 그런 얘기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당시, 뭐,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감방 갔으니까.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를 옮기는 일을 최초로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윤석열도 공약을 내세워서 추진한 것밖에 없는데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사인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등이 모두 풍수지리설에 크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보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크게 의지했는지. 주로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굉장히 풍수지리설과 같은 그리고 무속 이런 거에 크게 의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의지하면서 딴 사람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쓰니는.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을 용산에서는 전격 확정지었다. 2022년 3월 그는 직접 도표를 들고 브리핑에 나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서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를 열어 국민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국방부라는 새로운 실무 중심의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본청 건물을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그곳에 머물던 국방부 핵심 부서들은 불과 수주 만에 바로 옆의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국방부 구청사 등으로 흩어져 이사를 가야 했다. 뭐 이제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죠.
한편 대통령의 거처인 관저 또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검토했으나 건물이 너무 낡아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최종 확정했다. 그렇죠. 뭐 이제 바쁘게 움직였다 이 말이죠. 누군가는 이를 두고 수십 년간 고착된 제왕적 권위를 물리적으로 파괴한 결단력이라 칭송했고, 다른 누군가는 멀쩡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비용과 안보 리스크를 자초한 유별난 고집이라 폄하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윤석열은 특유 기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용산시대를 밀어붙였다. 그래요. 뭐 유별난 구석이 있는 거죠. 뭐 풍수지리설도 보고 그래요. 또 뭔가요? 하는 행동 와중에 또 단 하루도 못 살겠다 하고, 이런 거는 유별난 행동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